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사흘 뒤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8주년이 되는 날이죠. 최근 당시 피해와 관련해서 충격적인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가해진 성폭력 문제인데요. 38년 전 광주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지난 2000년 5.18 재단 산하 진실조사위원회에서 간사로 일하며 당시 피해 사례들을 조사했던 김선미 씨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씨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그 여성 성폭행 피해 사례 38년 동안 드러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어떤 계기로 최근에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겁니까? 아니, 드러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2000년에 그 진실조사위원회에서 5.18 재단 산하에서 네. 책을 20주년 기념으로 책을 펴낸 게 있어요. 부서진 풍경이라고. 네. 거기는 이제 우리 5.18 피해자 중에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글로 남기는 책이거든요. 네. 그때 이 부분을 다루긴 했었어요. 아,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거였네요. 이제 그렇죠. 아무래도 여성의 성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 지금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서 지금 또 미투 운동에 많은 분들이 생각을 달리하시다 보니 더 관심을 가져진 것 같은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달라진 건 없는 게 뭐냐면 지금 피해자들은 있는데 가해자들은 없어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가해자들 찾을 수도 뭐 나타나지도 않기 때문에 상황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직접 네네. 그 피해자들을 조사하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때 피해자들이 이야기하는 가해자는 누구로 지칭됐습니까? 뭐 계엄군이었습니까? 예, 안타까운 게 그분들이 예. 그 온전한 정신 상태 속에 저희들이 만난 건 아니고요. 예. 저희도 80년 5월이 지나고 20년이 되어서 그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예. 거의 병원에 계신 분들 아니면 물론 이제 치료약을 드시고 계시지만 정신 분열, 이렇게 조울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요.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다가 아니라 어렴풋하게 두려워하는 게 복장. 예. 복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아저씨, 이렇게 군인 아저씨 이렇게 표현을 하지 누구라고 지칭은 정확히 못하세요. 아, 군인 아저씨. 네네. 네, 몇 명 정도의 피해가 그때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추측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기록에 남겨진 부분들은 제 기억에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뭐 서너 분 정도 되는데요. 예.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그렇지 않겠나라고 저희들이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많죠. 그러면 김선미 씨가 조사했던 서네 분 정도, 네네. 그분들은 당시 나이가 어느 정도 됐었나요? 제가 만난 분은 그때 당시 저가 중3이었고요. 제가 언니라고 표현을 예.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예. 그리고 22살 정도 먹은 그냥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여성분, 이런 형태였어요. 학생들이었어요, 주로. 미성년자한테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이고, 예. 조사하시는 분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피해 사례를 들었을 때. 저는 이제 그 피해자를 보는 것도 힘들었는데, 예. 이제 제가 조사할 때는 그분들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분들하고, 물론 그분들도 만났지만 가족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거의 20년이 지났는데도 가족분들이 온전한 생활을 하고 계시지 못했어요. 거의 이제 그걸 증언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부모님들이 더 주로 많은데, 그로 인해서 화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거의 저희들이 오는 것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억을 되새겨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게 좀 힘들었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는 지금 피해 입은 분들은 뭐 성추행 이런 게 아니고 강제로 네네.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이제 피해 사실 털어놓은 거였죠? 예.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은밀한 곳에서 아마 이루어졌을 테고, 피해자가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하기도 좀 힘들고, 그러면은 실제로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면화될 수 있는 거는 그 검찰 조사에 나온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말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제가 만난 그분 같은 경우는 병원 기록에는 폭력에 의한 정신분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특이사항은 뭐냐면 굉장히 몸을 막 자꾸 씹는 형태를 취하고요.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 속옷에 뭐 흰 등물 같은 것들이 자꾸 나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가서 만나보는데 구체적으로는 말 못하고 그런 말을 저희들이 넌지시 물어보려 치면 그때 당시 그분 같은 경우는 막 다른 말로 돌려요. 다른 말로 돌리다가 또 갑자기 그 속옷 이야기가 나오고 막 이렇게 증상들이 많이 보이셨거든요. 예. 그래서 피해자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피해 그렇죠. 당하신 분들이 그 과거 기억을 또 떠올려 하는 것도 좀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 힘들었죠. 지금 보니까 국방부에서 뭐 자체 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네. 국방부 자체 조사를 과연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게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세월이 지금 벌써 40년이고 뭐 그때 어느 지역에서 그분이 당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주둔한 군이 누구 어디다 이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은 지금 벌써 40년이 지나서 그때 열세는 50, 60이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반드시 밝혀지긴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공소시효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가해자를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사실 쉽진 않겠지만 네네네.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죠. 좀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장 힘든 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분명 피해를 당했는데 그리고 그 피해 상황을 자기들 온전히 기억을 못 하시고 계시지만 가해자를 색출할 수도 없고 가해자한테 사과를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죠 지금. 2000년도 조사하셨으니까 지금부터 18년 전이거든요. 네네. 2000년 당시 조사 때 이게 좀 공론화됐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죠.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은 하루라도 빨리 진행이 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지금 생존에 계실 때 피해자들의 기억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할 때 이래야 되는데 그 전체적인 상황 분위기가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때도 조심스러운 부분이었지 그것을 이제 당사자도 그 온전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일단 또 가족들이 꺼려하세요. 알려지는 것들을 굉장히. 그 지난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뤘던 것 같은데요. 네네. 그 피해 여성들 만나서 인터뷰한 걸 보면 어떤 분은 아예 그날의 기억을 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거 보고 굉장히 당황하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분의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또렷하진 않았지만 그나마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그런 진술을 좀 온전하게 해주신 분이에요. 학교에 새벽 귀가하는 도중에 산으로 붙잡혀 갔고 그때 본인과 아줌마 두 분이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어둑어둑해도 했는데 자기가 정신 도망을 쳤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백운동 어디 산이었다. 구체적으로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억을 했던 분인데 그런 전력이 전혀 없다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2000년도에 김선미 씨랑 인터뷰할 때는 그나마 어느 정도 기억을 해내고 그렇죠. 네네. 사건에 대한 피해 사례를 얘기했는데 18년이 지난 지금은 아예 기억을 못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혹시 그때 조사하면서 기록은 다 남기셨겠죠? 그렇죠, 네. 그 기록을 보여주셨을 텐데도 그러는 것이 근데 아마 이제 딸 2명을 가진 엄마였거든요, 그때.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이 다 못한 상태인데, 그 이후에 결혼을 하시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 아이들도 지금 눈에 생생해요. 저희 아이 또래하고 똑같았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행스럽게 어쨌든 그때 조사한 자료가 있으니까 네네. 그걸 토대로 뭐 국방부에서 자체 조사를 나서긴다고 하니까 또 자료를 또 제공하면 될 거고요. 네. 이 어쨌든 그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은 이 사건을 진상 규명하기는 상당히 어렵겠다. 네. 그리고 피해 입은 분들이 조금 용기를 내서 또 네. 나오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예. 또 가해자들도 네. 자신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또 나와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일단 그분들 이제 저희가 통칭해서 가해자라고 표현하는데 어찌 보면 그분들도 우리 국민으로서 피해자이잖아요. 이게 제3의 피해자인데 그분들은 아직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 저의 바람이라면 그분들이 정말 용기 내서 나타나 주신다면 정말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렇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진상조사에 나설 정부에게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은 아니면 고통받고 있을 피해자들에게 할 말 있다면 여기서 한번 해주시죠. 이제 저도 많이 잊혀져 가고 많은 분들이 세월이 40년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광주 5.18이 끝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그분들한테는 끝난 게 아니거든요. 기억이 딱 거기에 멈춰 있어요. 예. 그나마 그 전의 기억조차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국가가 좀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분들을 온전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지만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국가가 좀 책임을 지고 그분들의 그 어떤 뭐 트라우마 센터라든가 이런 거 충분히 이후 사시는 동안 좀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5.18 재단 산하 진실조사위원회에서 간사로 일하셨던 김선미 씨였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예, 문자로 1018님 믿을 수가 없네요. 총칼로 시민들을 살상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집승보다 못한 반인륜 범죄자들 끝까지 찾아내서 처벌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앱으로 이정희님께서는 이게 같은 한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맞습니까? 가해자들은 처벌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의견들 감사하고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은 꼭 재조사가 이루어져서 처벌은 안 되더라도 진실만은 좀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 7시 뉴스 때문에 흐름이 자꾸 끊어진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7시 뉴스를 빼고 7시 브리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흐름이 끊어질 일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 적극 반영하는 이동영의 뉴스 FM입니다. 그리고 또 주말 방송이 너무 심심하다. 주말 방송을 안 하니까 그런 의견도 적극 받아들여서 주말 방송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밖에 PD와 제작진들이 깜짝 놀라네요. 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제가 방금 7시 뉴스 브리핑과 주말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스앱과 팟빵 앱에서 댓글들이 난리네요. 네, 너무 고맙다고, 대박이라고. 7시 뉴스 브리핑은 확정이 됐고요. 주말 방송은 제가 생각한다고 했지 한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생각해보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3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4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예, 4부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시간입니다. 오늘도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커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팩트체크는 6.13 지방선거 관련 인물의 발언 그리고 여론조사 공표 공약 등과 관련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기자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말했다가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받는 일이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뭐라고 했길래 2천만 원을 부과받았나요? 네, 과태료 부과받은 거는 지난 9일이고요. 중앙선관위가 결정을 했고, 예. 그 전인데, 한 달 전인가, 3월 21일이네요. 부산 경남 지역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예. 이거는 사실 기사가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공공이라고 써놨는데, 자유한국당 산하의 여의도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예. 여의도 연구원이죠. 연구원이 예. 조사한 울산시장 여론조사에서 자당 후보가 많이 앞서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과태료를 물게 됐죠. 2천만 원.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이유가 뭐죠? 이게 여의도 연구원이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다. 이런 건가요? 아니요. 등록되지 않은 게 아니라요. 예. 선거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발표를 하려면은 여론조사 자체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했고, 요런 것들은 어떤 조사 방법론을 썼고, 요런 것들을 선관위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 여의도 연구소는 언제든지 정당 산하 연구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예. 다만 이거를 외부에 공표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한 여론조사를 발표를 한 거죠. 홍준표 대표는 수치를 말한 것도 아니고 비보도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했지만 선관위가 이거 받아들이지 않은 거네요. 네, 그렇죠. 선관위가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늘 신중한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선거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뭐 이런 부분들을 발표할 때 어떤 점들을 준수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깨알같이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도 최초로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할 경우에는 한 12가지 정도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내용들. 그럼 이제 보통 기사를 쓸 때 그렇게 각주를 많이 넣으면 기사가 좀 지저분해지는데도 예. 그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데스킹 볼 때도 꼼꼼하게 체크할 하죠. 정도로. 예, 저희 라디오도 항상 그렇게 마지막에 언급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미 알려진 내용을 발표할 때도 뭐 조사 의뢰자, 조사 기관 및 단체 일시 그리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야 된다. 예. 이 문구를 넣어줘야 되는데 홍 대표가 이 부분을 전혀 지키지 않았던 거고 예. 그 여론조사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임의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였는데 예. 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서 이런 사항들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혹시 그냥 보통 국민들이 SNS에 홍준표 대표처럼 그렇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까 혹시? 말씀드렸듯이 언론사가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고 방금 말했던 부분을 다 적시한 표기한 거를 단순 인용하는 거는 일반인은 상관이 없는데요. 예. 다만 이제 일부만 발췌를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라는 게 이제 선관위 해석이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게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를 그래서 좀 꼼꼼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약간 불편합니다. 하지만 언론사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이런 것들은 인용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 예. 그러면 유권자들이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 예를 들면 뭐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거나 네. 이런 거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성을 중요하게 보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후보가 전체적으로는 이기는데 20대에서는 뭐 진다. 이런 이제 세대별 예. 조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20대에서 지는 부분을 예를 들면 사실인 것처럼 적시를 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유포를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뭐 여론조사 보도가 나오면 그 사진을 캡처해서 보도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SNS에서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선관위가 뭐 눈에 불을 켜고 잡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 부분이 어떤 그 여론조사의 본래 뜻에 왜곡돼서 의도적으로 유포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를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19대 대선 선관위 고발 및 수사 의뢰돼서 처벌받았던
네, 이게 보니까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만 징역형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뭐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A 씨가 위키백과에 등록된 한 정보를 조선 그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정치인으로 변경 게시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기 때문에 벌금 300만 원 처벌을 받았고요. 또 한 사례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 뭐 비자금 폭로 동영상 같은 것들을 SNS에 공유한 경우 이것도 이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기 때문에 500만 원 벌금을 받은 적이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전송한 경우도 뭐 그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요. 말씀하신 징역형을 받았던 경우는 이 사람이 간첩 그 애비는 인민군 출신이다, 빨갱이 출신이다, 뭐 이런 글을 총 이제 여러 번 그 59회나 게시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단순 허위 사실도 문제겠지만 수차례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이게 벌금이 아니고 징역형도 나올 수 있다. 네, 일반인의 경우에는 의도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그 강남구청장 카톡방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될 텐데요. 그 부분에서 뭐 일반인들이 미확인된 정보를 상호간에 교류하는 것 자체를 뭐 금지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 부분을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과태료 2천만 원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돈 없으니까 잡아가라 그랬습니까? 정확하게는 정당에 돈이 없으니까 본인이 내야 될 것 같은데 왜 자유한국당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본인이 잘못한 건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근데 당과 공과 사를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당에 돈이 없다라면서 이제 잡아가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니, 근데 이게 법률가 출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어쨌든 뭐 정치적 수사로 그냥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본인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거 선관위의 판단은 좀 많이 다르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당 소속의 그런 연구소들은 항시적으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자지 내부적으로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기자들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죄가 없다라고 홍준표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아무도 그 기자들이 엠바고나 비보도를 전제로 한다라는 얘기를 그 참석했던 기자들이 들은 적이 없고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그리고 사실상 기자들의 대상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건 이거를 공표해 주십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가만히 돼서 결국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관위 판단을 근거로 해서 당시 한나라당이 탄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지금 홍준표 대표는 선관위가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 돈 없다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요건 관련해서 돈은 가짜뉴스 카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뭐였냐면 그 자유한국당의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말하면 선관위가 불법이라고 한다더라. 이런 내용의 카톡이 가짜뉴스가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의도한 프레임이 그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효과를 지금 내기 위해서 좀 더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당에 돈이 없더라도 이건 본인 잘못이니까. 홍준표 대표 작년에 재산 공개한 거 보니까 25억 원 넘더라고요. 예, 돈 많으시니까요. 잘 추스려서 내시기 바랍니다. 네,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자,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재명 욕설 파일,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겠다. 그런데 법원에서 공개하지 말라 이랬던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2012년에 그러니까 이남 5년가요? 5남 2년가요? 제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7명이 총 형제가. 5남인 걸로 알고 있는데. 5남이죠. 예, 있는데 아마 그 셋째 형인가 그렇습니다. 갈등을 빚었던 게. 그래서 집안에서는 굉장히 그 형제 간의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좀 불효막심한 행동을 했다라고 이재명 후보 측이 주장을 하고요, 그 형이. 그래서 그 통화하는 과정에서 좀 욕설과 막말을 했다. 근데 그거를 녹취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언론사에 흘러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은 당시에 이거를 배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냈고요. 2014년에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이걸 배포할 경우에는 회당 500만 원씩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남경필 이제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 측이 입수를 해서 이거를 이제 자유한국당 측이 공표를 하겠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다. 폐륜 행위다라며 이제 공표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홍준표 대표도 법률가니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또 나름 생각이 있겠죠. 공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검토해봐라고 얘기했던 것은 선거가 다가왔을 때 정말 공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남경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된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또
플러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이거 문제 제기를 한 거 최초로 제기한 게 남경필 후보고 사실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라고 본인이 이제 선언을 했는데 워낙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고 다급하니까 일단 좀 막 던지고 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약간 역풍이 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경필 후보도 가족사가 좀 약간 안타까운 가족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본인도 자신 가족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그 남의 가족사를 건드리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좀 역풍도 있고요. 아직 뭐 지지율 변화나 이런 것들은 아직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 측은 굉장히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공표하지 말라라는 판결을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틀 경우에는 법적 공방으로 가면 이재명 후보 측은 불리할 게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지율 격차가 큰 상태에서 열세인 후보가 그 앞서가고 있는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로 이제 이 부분을 거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좀 이 선거 판세 전체에서 우위에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라서 자신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자기가 이날 욕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당시 욕설을 한 상황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게 이제 네거티브와 적극적인 동조행위를 하지 말 것을 좀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해명이라는 것은 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형과 형수가 어머니에 대한 폐륜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응대하는 차원이었다. 네,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은 이제 자기가 됐을 때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형이 무리한 요구를 했었다는 거고요. 자기가 이제 그거를 거절한 이후에 어머니 쪽에도 계속 협박이 있었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어머니한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과 행동을 형과 형수가 했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너무 격분해서 좀 이성을 잃고 그렇게 대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어쨌든 공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대응을 한 것은 문제지만 그 과정의 전후 사정을 감안했을 때 자기 행위가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된다라고 이제 본인은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의 맥락을 사실 이 논란이 인터넷에서는 꽤 된 논란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부터 이제 있었던 논란인데 그때도 뭐 여러 차례 저도 이제 그때 캠프 출입을 좀 했었었는데 해명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더군다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경필 후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가족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네거티브다 뭐 이런 게 이제 이 후보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김 기자 말대로 뭐 처음 이거 불거진 이야기도 아니고 지난 대선 때 이미 경선하면서 많이 드러났고 종편에서도 또 보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은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과 공개해서 직접 듣는 것은 다를 거다. 이런 판단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지지율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뒤집기 힘든 정도다라고 지금 여러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막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개 여부는 이제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실제 공개할지는 모르겠는데 법률적인 쟁점이 남아있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공직선거법의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를 보면은 이제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의 경우에는 100% 문제가 됩니다. 아하. 근데 사실을 적시해도 비방을 해도 문제가 돼요. 다만 이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판단하는 게 법원이에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진실한 사실로서 처벌하지 않고요. 어떨 때는 처벌을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를 공표를 하지 말라고 법원이 판단했을 때는 진실한 사실이긴 하지만은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가 너무 강하다라고 해서 그 법원이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자유한국당이 이거를 또 공개를 했을 때 그거는 법정 다툼까지 가봐야 되는 거여서 이 애시당초 사실은 이 251조 후보자 비방죄를 좀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진실한 사실을 꼭 적시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거고 항상 법원의 판단을 매번 받아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주장은 공공의 이익 그게 국민 알 권리 아니냐. 그렇죠.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남경필 지사가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굉장히 갈등을 유발시키고 때때로 뭐 폭력적이고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실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법률적 판단을 고려하면 이 음성 파일을 설령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얘기를 해놓고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았을 때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이나 불안을 일으키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국내외적인 정세적 요인 때문에 특별한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승부가 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상황에서 자신의 이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어떤 포인트를 강화하는 그 기제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그 형수한테 욕을 했다더라, 형한테 욕을 했다더라. 이 사실 자체는 지금 머리에 각인시키는 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가족끼리 심한 말 싸우게 되면 굉장히 또 심하게 싸우는 걸 다 바뀌니까 그런 생각도 국민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국민들이 판단할 텐데 안타까운 것은 혹시 그 이재명 측에서 반격에 나서가지고 뭐 당신도 가정사가 깨끗하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전 투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정치 혐오로 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이 좀 걱정이 되긴 하겠는데 다행스럽게도 일단은 그렇게 이재명 후보가 측에서 나오진 않는 것 같고요. 지금 반격에 나선 거 보니까 거짓말 시리즈. 남경필 후보가 지사 시절에 거짓말을 많이 했다. 특히 채무 제로. 남경필의 채무 제로서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건 뭐 어떤 얘기예요? 남 후보가 그 민선 6기 출범 당시에 경기도의 그 채무가 3조 2,686억 원에 달했는데 내년이죠. 2018년이면 제로가 된다. 이렇게 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7월의 일인데요. 이걸 이제 경기도의 채무 제로 선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당시에 보도가 됐었는데 남 후보는 당시에 2017년 추경과 2018년 본예산에서 남아있는 채무 잔액 6,084억 원 상환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근까지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의 채무를 굉장히 줄였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이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 측이 검증을 해본 결과 경기도에 남아있는 채무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 말 결산 기준 과정으로 총 채무가 2조 9,900 숫자가 많으니까 헷갈리네요. 2조 9,910억이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채무 잔액이 6,084억이라는 남 후보의 주장이 뭐를 근거로 한 거냐 이렇게 지금 좀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남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신이 도정을 운영했을 때 또 치적을 이야기하고 싶을 테고 반대로 또 이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할 텐데 이 후보 측 입장에서는 이걸 또 검증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남 후보 측에서는 또 네거티브를 할 거고. 네. 검증과 네거티브의 차이점은? 사실상 없다고 저는 봅니다. 내로남불입니까, 그거는? 예, 내로남불이고. 왜냐하면은, 사실 이 채무 제로 선언의 원조격이 이재명 시장입니다. 예. 이재명 시장이 2010년에 이제 이대엽 그 시장 나중에 구속되고 이제 그랬죠. 많이 수십억을 헤쳐먹어서. 근데 예.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분노가 치밀어서. 분노가 치미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고인이 되셨습니다. 사실 2015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일가족이 많이 해주셨어요. 이대엽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정말 많은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돈을 비리로서 했기 때문에 지금 순간적으로 우리 김준일 팩트체크가 화가 나서 방송에 부적절한 단어를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시에 막 모라토리엄 선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채무 제로 선언을 이재명 시장이 먼저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고 성남시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내가 이걸 다 살려냈다 하고 2017년에 채무 제로 선언은 하고 그걸 보고 최성 고양시장도 얼마 전에 따라하고 남경필 후보도 이제 경기지사 따라한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재명 후보도 시장도 사실은 논란이 있었던 게 미래에 쌓아야 될 기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를테면은 공원 녹지 조성 기금 뭐 주거환경 정비기금 이런 것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적립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적립을 안 하고 이거를 다 빚 갚는 데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꼼수다라고 비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대목 오늘 그 비판은 남 후보를 비판하는 거 보면서 해필 왜 다른 것도 많은데 채무 제로 선언을 비판을 했을까 저는 그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홍준표 대표가 경남지사 했을 때도 자신도 채무 다 갚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준일 팩트체커 이야기는 이게 귀하게 되면 귀걸이고 코에 되면 코걸이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채무를 갚았다고 하는 게. 계산법도 다르고 뭐 미래 기금을 일단 빚 갚는데 갚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까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안미연 검사가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 외압을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독립된 수사단이죠. 이 강원랜드 수사단 문 총장에게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마라. 권성동 의원의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밝혀가지고 지금 이게 쉽사리 파문이 가라앉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검찰총장이 사실은 일선에서 검사들이 수사할 때 외압이 들어온 걸 막아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했다. 정치권의 어떤 외압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 일단 이 문물 총장이 이렇게 했던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권성동 의원의 힘이 그만큼 세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사건이 수사에 대한 외압이 있어서 검찰총장이 약속을 하고 독립된 수사단을 꾸려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시작한 수사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100일 가까이 수사를 했는데 오늘 이제 안명 검사의 기자회견을 보면 이미 수사는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가 지금 이대로는 못 갈 수가 없어서 이미 2월 기자회견 당시에도 지금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문물검찰총장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거를 안면 검사가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어쨌든 수사를 맡아야 하는 검찰 조직을 흔들면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수사 종료 시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별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고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실 것 같은데 권성동 의원이 소환이 됐었습니다. 네. 소환 날짜가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4월 27일 날. 아무런 주목을 못 받았죠? 네. 그래서 전혀 단신으로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신문에서도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안명검사 측은 이 사건에 주요하게 8차례나 조사에 응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수사가 돌아가는 상황이, 본인이 수사했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오늘 강하게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문물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인정은 안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해명이 나왔나요? 문물 총장은 강하게 질책을 했다라는 사실은 인정을 했는데요. 예, 그거는 이제 하면서 동시에 저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주적으로 조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은 우리가 다 알지만 하복이 명확한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급자와 민주적으로 조율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또 하나 오늘 지금 안명 검사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뭐냐면 이 수사 지휘권이 작동된 시점이 최근인데 5월 1일 이런 정도인데 이게 바로 이 신병 처리를 앞두고 검찰총장 이 직접 수사의 지휘를 하는 정황들이 있다. 이거는 뭐냐면 신병철, 그러니까 구속할 거냐 말 거냐 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에서 직접 개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오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는데 문자로 3831 하나님 걱정됩니다. 그러나 시원하게 빵 터졌습니다. 아마 김준일 팩트체크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6974님 진행자는 변명을 할 일이 아니고 따끔하게 경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또 팟빵 앱으로 이 작가 옥님께서 도깨비 PD님 양복 입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방심위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무 화가 나면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국민 세금을 그렇게 낭비도 아니죠. 범죄 아닙니까? 그렇기 범죄였죠. 때문에 그것도 아주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을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오늘도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커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